아까 뭐 세계대전 와중에 미국 경제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경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미국 주가도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이런 평가에 대해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미국이 아주 좋은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뭐 아주 강압적으로 밸류체인을 재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공장 저하라고 하는 강압적인 밸류체인 재편 과정인데 저는 미국의 제조업 진흥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자마자 하버드 대학교의 게리 피사로라는 사람이 뭐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이제 글을 썼어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80년대 이후에 너무 금융인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금융위기 때 폭삭 무너지고 보니까 금융에만 의존한 경제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이제 성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 고용을 보시면 1980년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이 시장이 답이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소위 신자유주의가 미국을 설명하는 이념적 교지가 됐고, 신자유주의가 그 펼쳐지는 최첨단의 장이 금융이었거든요. 네. 막 멀쩡한 기업들 막 M&A 해가지고 막 쪼개서 팔고,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1980년에 정점을 찍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듬해인 2009년까지 절대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부터 제조업 고용이 바닥을 치고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10여 년째 늘어났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제 미국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겁박을 하는데, 미국 기업들을 미국 밖으로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썼던 게 2012년, 13년이었어요. 오바마 정권 때부터 그런 정책을 썼고, 또 쉐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원이 발견되면서 미국이 제조업으로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2008년 이후 진행이 됐던 일련의 과정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 경제 지표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제조업 투자 안 하고 소비하는 나라,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 말 맞는데, 미국의 GDP 대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차 대전 이후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12%, 13%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중이 19.5%.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 주도의 밸류체인 재편이 너무 미국 중심의 사고란 생각은 드는데, 어떤 그런 당위적 가치 판단을 떠나서 미국 경제 자체는 굉장히 좀 튼튼해지는 것 같고요. 전 이런 힘이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고용이 안 꺾인다라든가, 한 1분기도 미국이 2%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좋은 금리 아주 강력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물 경제가 타격을 덜 받는 거는 저는 이런 밸류체인 재편의 효과를 미국이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가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거든요. 지금 마침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미국이 그래도 금융의 나라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제조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나름의 학습 효과가 있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게 과도한 세계화, 우리가 못 만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 마스크도 없는 이런 어떤 학습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자체가 굉장히 제조업 중심의 공장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국이 취약한 특정 영역을 공격하는 포인트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0수년 전부터 시작이 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제조업을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좀 꽃을 피우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이미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의 제조업은 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드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들은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거를 다른 나라로 다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인도가 누리는 효과,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네, 뭐 인도와 베트남이 최대 수혜를 누리고 있죠. 중국이 글로벌 분업 체제에서 기여했던 바는 싸게 만드는 겁니다. 싸게 물건을 공급하는 건데, 이미 중국의 인건비가 뭐 높아져서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베트남으로 공장 옮긴다 이야기 들은 게 2012년, 13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서의 자연적인 어떤 탈중국과 기타 지역으로 이동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중국이 뭔가 이제 시진핑 집권한 이후에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약간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만은 공동부유로 상징이 되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행보는 저는 뭐 중국 사람들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공동부유군 뭐건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공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보면 동남아와 인도 이 두 축이 어떤 포스트 차이나의 어떤 수혜를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들은 저는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이제 힘들 겁니다. 중국으로 들어간 자본들이 뭐 잘 빠져나오기도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갖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접으려 그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라고 하는 부를 팔아가지고 빼나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소유권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역설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다른 쪽으로의 투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저는 2006, 7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신흥국의 성장의 핵심이었는데 그때도 중국과 인도를 비교를 많이 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인도보단 중국을 훨씬 많이 평가를 해줬어요. 굉장히 이 공산당이 아주 조직화된 힘, 그에 비해서 인도는 뭔가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뭐 그런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전히 저는 인도의 그런 핸디캡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공장을 베트남이 됐건 인도가 됐건 뭐 대체하기는 힘들지만은 나름 보완적으로 그런 쪽에 투자를 늘리는 흐름은 뭐 이미 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